특히 지난 한 달 동안은 리츠 투자자분들께는 악몽과도 같았던 한 달이셨을 텐데요. 유상증자가 하반기에 몰리면서 리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또 그 시기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리츠 고가 매입 논란이라든지 운용사의 신뢰 하락 문제, 또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당선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또 전체가 크게 휘청이는 등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어비트에서는 이 유상증자가 리츠 주식 하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이 기간 동안 11월 12일, 14일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공매도 상위 12종목들이 전부 리츠 주식으로 채워지는 등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해답을 찾아서 오늘 코비의 리츠 해설집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리츠의 유상증자가 왜 필요한지 우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리츠는 기본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배당주 상품이다 보니까 이 배당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리츠가 서울 도심의 오피스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면 그 공실이 크게 생기면 그만큼 배당을 못 받을 겁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해외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리츠,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봤지만 해외 자산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익금리가 상승했을 때 배당 컷 등 이슈가 되는,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리츠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서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이 되려면 부득이하게 성장을 하면서 유상증자는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배당의 안정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인해서 개별 자산의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사이클이 변화가 생길 때도 대응이 가능한 점. 예를 들어서 물류 자산이 안 좋더라도, 또는 오피스가 시장이 안 좋더라도 물류, 주거 이런 다양한 이 섹터로 분산이 돼 있을 경우에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뿐만 아닙니다. 규모가 또 커졌을 때는 신용등급이 이제 상향이 되니까, 신용등급이 상향이 됐을 때는 대출금리가 인하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지수에 편입됐을 때는 해외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모든 점에서 이 리츠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야 된다는 건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상증자를 동반하게 될 텐데, 근데 너무나 명확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율이 희석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배당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런 주주의 명확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주 인수권 정서 매매를 해서 이제 지분 희석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이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리츠 자체가 성장을 해서 배당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성장하고 같이 가겠다고 해서 유상증자를 계속 따라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신주 인수권 증서 매매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제도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최근 그 하반기 유상증자로 이 주가 하락 폭을 보면 이 도대체 장점이 있었나 싶을 만큼 과도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스폰서 리츠들의 자산 고가 편입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츠 운용사들의 신뢰 하락 문제, 특히 이제 해외 자산들의 그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처럼 해외 자산들의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걸 이제 관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현안이 생겼을 때 그걸 막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뢰 하락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기가 계속 지연되는 점, 또 최근에 트럼프의 당선, 이런 일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도대체 명확하게 이 유상증자 때문에 얼마만큼의 주가가 빠졌을까,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 코비트에서 분석을 했더니 유상증자가 이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밑에 배경에는 유동성 부족이 있었다는 점 또한 저희가 발견한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리츠 시가총액이 약 한 8조 정도 되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몰린 물량만 해도 약 1조 정도의 물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폰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화 리츠다. 그러면 이번에 4,700억의 물량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46%, 뭐 약 2,300억 규모는 하나생명하고 하나손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고요. 하지만 2,400억 정도가 시장에 이제 물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소화를 해야 될 텐데, 이 리츠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 투자자가 이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줘야 주가에는 영향이 덜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시중의 유동성은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친숙하실 겁니다. 주택도시기금 허그가 있죠. 이제 청약저축 받아서 전세보증금 보증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허그가 이 리츠 주식에도 큰 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저축을 받아다가 이제 보증하고 나면 여유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여유자금을 이제 리츠 그리고 일반 실제 실물 오피스 빌딩 이런 데도 허그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SK 리츠의 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한화 리츠에는 8.5%, SK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15.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리츠에 큰 돈을 대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이 최근에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저희 코비트 기사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 말 기준,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여유자금 규모가 약 한 45조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희가 적었지만 대부분 이제 청약 저축하고 이제 채권 발행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보증 업무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하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 그 여유 자금이 한 45조 정도 되는데 이걸 부동산에 상당히 이제 허그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3년 말 기준 그리고 올 1쿼터 기준, 2쿼터 말 기준으로 보시면 이 여유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사실 2021년, 2022년 대비해서는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이 들어오는 돈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계속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돈이 많아진 거예요. 급격히 그것도.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깡통전세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깡통전세 문제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의 리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인데요.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입변제를 허그가 많이 해주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야 되는 돈은 많으니까 여유자금이 이렇게 확 쪼그라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츠의 큰손 중에 하나였던 주택도시기금 같은 기관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보유주이던 리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 리츠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 그래프가 매도 그래프고 여기는 주가인데요. 이 매도 물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롯데도 이때 보시면 매도 물량이 막 쏠림이 심하죠. 그러면서 주가도 동반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물량이 몰리니까, 즉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다 보니까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리츠 ETF가 또 이 영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에는 리츠 ETF 시가총액이 약 한 7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타이거와 코덱스 두 리츠 ETF가 이제 의미가 있는 리츠는 2개 정도인데요. 이 리츠 ETF가 왜 영향을 줬는지 제가 이걸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증권거래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2024년 11월 12일
공매도 거래 상위 50종목. 이건 주식시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상위 1위부터 12위까지가 리츠 종목이에요. 그리고 SK케미칼 이노베이션 여기 나오니까 그 위에 이 리츠 종목들이 꽉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4일 보시면 11위까지는 리츠 종목들이 공매도 상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독자분들도 최근에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다 금지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리츠 주식에 공매도가 이렇게 몰렸을까요? 최근에. 그리고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 공매도 뒤에 ETF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그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조성자 또는 유동성 공급자. 네, 이걸 이제 LP라고 부릅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 이 LP가 유일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매도 호가가 뭐 예를 들어서 5,200원, 5,150원, 5,100원, 5,050원 막 이렇게 있는데요. 매수가 확 벌어져 있는 거예요. 4,100원, 뭐 4,000원, 3,900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 간격이 확 넓어지니까 주가가 급락할 수 있잖아요. 이 급락하는 시장에 버퍼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LP가 등판을 합니다. 이 시장 조성자가 어떻게 등판을 하냐? 여기서 호가를 대요. 4,900원, 4,800원, 예를 들면 4,700원 이렇게 호가를 대서 여기서 가격이 떨어질 때 이걸 이렇게 좀 완화를 해주는 역할을 이 LP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LP들은 증권사가 이 역할을 하는데요. 금감원에 등록을 한 이 LP들이 이런 공공성 역할을 하는 거죠. 급락, 또 반대의 상황도 있을 겁니다. 반대의 상황도 갑자기 매수세는 붙었는데 이 매도 호가가 확 벌어질 때는 매도 호가 쪽에 또 호가를 대서 급등을 하는 걸 일시적으로 완충을 해주는 완충 역할을 이 LP들이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이 LP 제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몰랐을 때는 이런 유동성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손실을 보게 될 텐데 주가가 빠지니까 그러면 이 손실 부분을 이 정부가 보전을 해주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LP한테는 이렇게 정부 차원의 보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 LP가 알아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LP는 이렇게 손실을 봤는데 이걸 내려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매수 쪽에 이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LP들한테는 공매도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LP는 손해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공매도 포지션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LP는 공매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매도가 많고 매수가 적다 보니까 매수 포지션이 생겨서 이 매수 포지션을 상쇄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12일, 14일 누군가가 이만큼 팔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누가 이렇게 팔아서 이 LP들이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살펴봤습니다. 이 ETF의 원인이 좀 있었는데요. 이 ETF가 보시면 주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펀드를 뭐 예를 들면 한 16%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SK리츠 13%, 롯데리츠, 뭐 한화리츠가 약 9%인가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ETF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풀로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특정 투자자가 개별 리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어렵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금리가 인하하면 리츠 주식이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 뉴스를 듣고 그러면 뭐 리츠 종목 사기보다 ETF를 사야 되겠다 해서 투자자 A
A, B, C 해서 리츠 주식을 이제 이렇게 산 거죠. 근데 이제 살 때는 이렇게 샀는데 팔 때 상황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도시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 또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려다 보니까 개별 종목을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팔 수 있는 건 ETF를 팔면 되잖아요. 리츠 ETF를 팔아서 그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C라는 투자자가 만주, 정확하게는 수익증권이니까 만좌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만좌를 ETF에다가, 이게 펀드니까 정확하게는 환매 요청을 하는 거죠. 만좌만큼 ETF에서 환매를 해서 나한테 1억을 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통상의 펀드인 경우에는 1억을 요청하면 여기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1억을 주면 되는데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LP가 등장을 합니다. 딱 LP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LP가 일종의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1억을 이렇게 줍니다. 이 투자자 C한테 1억을 주고 자기는 이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뭐 SK 리츠 주식 몇 주, 하나 주식 몇 주를 빌려다가 이 빌린 주식을 매각을 해서 이 1억만큼 돈을 주죠. 그래서 이 LP가 아까 공매를 할 수 있게 해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ETF의 이 거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LP가 공매를 하긴 했잖아요. 하지만 그 기본 원인에는 누군가 이렇게 만좌씩 이런 환매 요청이 있었던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츠의 유상증자가 몰리면서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종목을 팔기도 하고 또는 이 리츠의 ETF를 팔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리츠의 ETF를 팔려고 할 때 이 LP가 등판해서 이 공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12일, 14일 공매도 물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ETF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이 주가 하락에는 크게 두 가지, 이 기관 투자자의 유동성 부족 하나, 그리고 ETF 자체가 커져서 ETF가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이 두 가지가 이번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원인 분석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으로 인해서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 한 가지 큰 교훈을 좀 얻게 된 부분은 뭐냐면 이 리츠 시장이 아직 규모가 적다는 점, 그리고 리츠 시장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 유상증자가 일시에 몰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이번에 주가 하락이 잘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의 시기적으로 저희가 보면 저희 사진에 이제 맨 왼쪽에 보이는 하나리츠의 하나 장교득 빌딩의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가치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하나 장교 빌딩이 그 유상증자가 공급된 시기 그리고 규모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각 개별 운용사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라는 뉴스가 뜨자마자 일시에 유상증자를 몰려서 진행한 운용사들이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특히 하나리츠 같은 경우에는 4,700억 규모 중에서 이제 하나 계열사가 반 정도를 커버했으니까 나머지 한 2,40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올해 1차 유상증자 한 1,200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025년 내년에 나머지 1,200억을 유상증자를 하는 등의 기술적인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자본시장의 상황은 이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금리 인하 뉴스, 그 다음에 뭐 본질적으로 자산이 괜찮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부분들이 몰리면서 이번에 한국 리츠 주식이
어마어마한 홍역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운용사들도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자본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업다운이 항상 있는 시장이니까 결국 이 많은 유상증자들 속에서 누가 본질 가치가 좋고 누가 그냥 시류에 편성해서 그냥 유상증자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리츠 주가가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코비의 리츠 해설집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